제 70번째 생일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나 일본 여행가 우리 사이 쿠거리테 되고 싶어요.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세차게 불어대며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때렸지만 집안은 숨이라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생일이라고 해도 특별히 기대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생일이라는 건 축하받기보다 세월이 흐른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날에 더 가까웠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기대 하나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전화라도 해주겠지. 손주가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해주겠지. 그 정도의 소소한 바람은 누구나 품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전화는 없었습니다. 메시지조차 없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40분. 평소 같으면 며느리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 정리 정도는 끝냈을 시간인데 연락이 없다는 건 조금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바쁘겠지. 설거지도 해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하고 굳이 생일이라고 뭐 특별한 걸 기대할 일이냐. 그렇게 마음을 다독여 커피 한 잔을 내려 마시고 있을 때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웬일이야? 제가 물으며 다가가자 아들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이 평소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피곤함? 고민? 아니면 미안함? 정확히 말하긴 어려웠지만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시간 있어? 아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연히 있지. 오늘이 무슨 날인지 정말 몰라서 물어. 제가 장난스럽게 웃으려 했지만 아들은 미묘하게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엄마, 나 오늘 일본 가. 뭐? 일본. 여행 겸 잠깐 생각도 좀 할 겸. 그 말은 창밖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제 가슴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일날? 제가 말끝을 이어가지 못하자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이번 여행은 좀 갑작스럽게 잡힌 거라서. 그래도 오늘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제 표정을 잠시 바라보다가 마치 결심한 듯한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엄마, 아들이 입술을 꽉 깨물더니 말했습니다. 이번에 다녀오면 우리 잠깐 거리 두자.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거리 두자? 가족이? 그것도 아들이 어머니인 나에게? 그게 무슨 뜻이야?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건 분명했지만 아들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니,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백 번 고민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나 잠깐 혼자 생각해보고 싶어. 엄마랑 거리를 좀 둬야겠다 싶어서.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니? 저는 무너지는 마음을 겨우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다녀와서 정리하자. 부탁이야, 엄마. 아들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고, 말하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들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고 차가운 균열을 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제가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결국 아무 설명도 아무 위로도 남기지 않은 채 출국했습니다. 그날 저는 생일 케이크 대신 조용히 식탁 위에 놓인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날이 바로 제 집 현관 비밀번호가 바뀐 날이었으니까요. 퇴근하던 주민이 지나가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들 보러 갔다 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눌렀나?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은 단 한 번도 띠릭하는 익숙한 소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턱 막혔습니다. 불안감이 서서히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설마 머릿속에서 가장 듣기 싫은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안에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라니, 안에 있어? 제가 누가 들을까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함만이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장난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간 안쪽에서 문고리를 잡는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문 앞에 바짝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리려다가 멈춘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돌아가죠. 뭐라고? 저는 그 말이 귀를 의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오지 말고 내일 이야기하자. 그 말은 70번째 생일날 들은 그 말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더 서늘했고, 더 차갑고, 더 찔렸습니다. 비밀번호는 왜 바꿨어? 제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왜 내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데? 아들 부부는 안에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문에 짚고 숨을 몰아쉬며 문틈 너머에서 흘러나오는 그 냉기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집 문 앞에서 4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뺨을 스치고 다리가 점점 굳어가고 눈물이 차갑게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참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 아드님이 집 잠깐 비워달라고 그러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송곳처럼 뚫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인에게 아무 설명도 없이 이웃에게 먼저 말을?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아들은 왜 갑자기 나를 밀어내기 시작한 걸까요? 70년을 살아오며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배신과 공포를 저는 그날 아파트 복도에서 처음 맞이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한 어떤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그 오해가 우리 가족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문 앞에서 얼어붙은 몸을 간신히 움직여 집을 떠난 그날 밤, 저는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전철역까지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손잡이를 붙잡지 않으면 그대로 주저앉아 울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 어느 순간보다 기운이 빠지고 마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혼잣말이었지만 오히려 그 말이 현실을 더욱 생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은 딸네 집에서 하루 묵었습니다. 딸은 걱정했지만 아들과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게 더 고통스러워져는 그냥 잠시 비밀번호가 고장난 것 같아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내일 꼭 확인하자. 이게 무슨 일인지 하는 결심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 9시 10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아드님 어제 다녀가셨어요. 관리 직원 한 분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들이요? 예.
현관문 비밀번호 변경 신청하던데요. 순간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아들이 바꿨다고요? 예. 거주자 가족이면 가능하니까요. 저는 손을 떨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비밀번호 변경하려면 소유자 본인이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직원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머님이 소유주 아니신가요? 서류에는 아드님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요. 뭐라고요? 목이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 며칠 전에 며느님도 와서 확인하고 가셨는데요.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집이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나는 단 한 번도 명의를 넘긴 적이 없는데 갑자기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울리고 세상이 기울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 서류 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 원본은 보여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떼보시면 바로 확인될 겁니다. 저는 곧장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숨이 차도록 걸으면서도 마음만은 더 바쁘게 뛰었습니다. 설마 집이 정말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가? 어떻게? 언제? 왜? 수백 개의 질문이 동시에 몰려왔지만 어느 하나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센터 복도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는 내내 손이 떨려 번호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번호 187번, 187번 되시는 분. 드디어 제 차례였습니다. 등기부 등본 좀 떼려고요. 제 주소로 된 집입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직원은 친절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성함이 아니시네요. 그럼 누구 이름이에요? 여기 보니 아드님 성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류 상단에 적힌 아들의 이름이 마치 거대한 돌덩이처럼 제 가슴 위에 떨어졌습니다. 언제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간신히 묻자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변경 날짜는 3년 전으로 되어 있네요. 3년 전? 그때 저는 허리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아들 내외가 병원에 데려다 주고 여러 서류를 도와준 시기였습니다. 그때 무엇을 내가 사인했지? 갑자기 오래된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통증에 신음하며 누워 있었고 아들은 결제 서류라고 하면서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수술 동의서랑 입원 관련 문서예요. 그냥 사인하면 돼. 그때 저는 제대로 확인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서류 안에 그 서류 사이의 명의를 이전하는 서류가 섞여 있었던 걸까? 입술이 바짝 말라 침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제 많이 놀라셨죠? 요즘 집안에 일이 좀 있으시다던데 무슨 일이요? 제가 되묻자 아주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그냥 아드님이 요즘 마음이 좀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며느님도 걱정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어머님도 조심하셔야 한다고 하던데 조심요? 제가 굳은 표정으로 묻자 아주머니는 갑자기 말을 흐렸습니다. 그게 제가 함부로 말할 건 아닌데 며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요즘 누구를 집에 들인다는 소문이 있다고 순간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누구를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누굴? 내가? 집에? 언제? 왜? 저는 평생 남편 외에는 그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아들과 손주가 제 가족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터무니없는 그 침묵이 무엇보다 선명한 대답이었습니다. 온몸이 떨린 상태로 계단을 올라가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번호를 보니 며느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싸늘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주민센터 가셨죠? 저희도 그걸 확인해야 했거든요. 확인? 뭘 확인하려고? 그녀의 다음 말은 제 온몸의 피를 서서히 식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누굴 집에 들이신 건 아닌가 해서요. 그 말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떨려 단어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그런 소문이 있어서요. 혹시 우리 애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줄까? 아내가? 내가 누굴 들였다고? 누가 그런 소리 했는데? 저희도 특정한 사람한테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아는 분이 그러던데.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있어 도 머릿속에는 비밀번호가 바뀌었을 때의 그 서늘한 공기, 아들의 주저하는 목소리, 며느리의 소문 발언, 그리고 집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다는 충격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이건 그냥 오해가 아니야.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들은 무언가 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말을 믿고 집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집임에도 그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떨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가 가진 작은 세계, 오직 가족만이 존재하던 세계가 천천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소문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일 수도 있다. 누구일까? 왜? 무엇을 위해? 그리고 아들은 왜 그 소문을 믿게 된 걸까? 아들은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말만 반복하며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더 이상 아무 위로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아들이 돌아온 것은 반가웠지만 그가 돌아온 방식은 뭔가 숨기고 있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침묵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야? 나는 조용히 눈을 떴다. 민수야. 아들이 깜짝 놀라 돌아봤다. 엄마 깼어? 너 어디 가려고 했니? 아니, 그냥 바람 좀 쐬려고. 새벽 2시 넘어서? 아들은 내 눈을 피했다. 그 눈동자엔 불안,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민수야, 엄마한테 말해. 무슨 일 있어? 일본 다녀왔다며. 근데 표도 없고 짐도 없고. 그때였다. 아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받아. 누군지. 아니야. 스팸이야. 그는 급히 휴대폰 진동을 끄며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나는 그 순간 결심했다. 이 아이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아들이 방에 들어가 잠들고 난 후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 앞에 서서 내부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민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계획대로 해야지. 내일까지 돈 못 구하면 너만 끝나는 게 아니야. 나 너 엄마 집 주소까지 다 알아냈잖아. 이제 빠질 생각하지 마. 너도 같이 한 거야.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엄마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아들만의 일이 아니었다. 벌써 우리 집까지 침범해 있었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공포와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다. 대체 무슨 일에 휘말린 거야, 우리 민수. 나는 손이 떨려 방문 손잡이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아들이 무언가 아주 위험한 집단에 엮였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아침 햇빛이 들자마자 나는 아들의 방문을 두드렸다. 나 사람들한테 속았어. 무슨 사람들? 보이스피싱? 처음엔 나도 그런 조직인 줄 몰랐어, 엄마. 근데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길래 빠지려고 했더니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빠지면 엄마한테 찾아온다고 했어. 나는 숨이 멎었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일본 간다고 말하고 연락도 안 되고 도망치려고 했던 거야. 아들은 울음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근데 엄마 생신이었잖아. 엄마한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라지는 게 너무 죄스러워서 잠깐이라도 얼굴 보려고 온 거야. 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바보야, 엄마가 내 편인 걸 왜 몰랐어.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그 사람들이 지금도 내 휴대폰으로 연락하고 있어. 내일까지 3천만 원 마련 못하면 정말로 찾아온대. 그날 저녁 현관문 밖에서 낯선 기척이 느껴졌다. 또각, 또각. 마치 누군가 문 바로 앞에서 움직이는 듯한 불길한 소리. 나는 천천히 도어록 화면을 켰다. 그곳에는 모자를 눌러 쓴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우리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딸깍딸깍 오금이 저려왔다. 이 사람들이 민수가 얽힌 조직? 그때 남자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경비 강화 요청만 해드릴 수 있어요. 나는 절망감에 숨을 못 쉬었다. 밤 10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 모름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들린 목소리는 충격적이었다. 아줌마, 아드님이랑 같이 있죠? 그 목소리 나는 기억해냈다. 그것은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 아내의 목소리였다. 너가 왜? 이제야 눈치챘네. 아줌마 집 주소 알려준 것도 나예요. 뭐라고? 민수한테 돈 뜯어낼 생각 없어요. 우린 그냥 아줌마가 가진 그 돈, 그 집이 필요할 뿐이거든요. 숨것. 나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 속에서 입을 떨며 말했다. 너는 도대체 왜? 이혼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어머니는 그 이유 정말 모르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수가 날 떠나려고 했으니까 저도 방법을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숨을 고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심장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고 손은 떨려서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다. 민수야,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방안을 한 바퀴 돌며 머리를 싸쥐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다. 그때 내 시선이 창틀 위에 올려진 작은 봉투에 멈췄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의미하는지 머릿속은 폭풍처럼 뒤집혔다.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화면에 나타난 영상 속 내 며느리가 등장했다. 그녀는 아들 휴대폰으로 민수를 조종하는 듯한 장면이었다. 민수야, 엄마 집 주소 알아냈지? 잘했어. 이제 우리 계획대로 할 거야. 영상 속 그녀는 웃고 있었고 그 뒤로 낯선 남자들이 서류와 함께 집 현관 사진을 확인하는 장면까지 있었다. 나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됐다. 아들이 일본 간다고 거짓말집 비밀번호 변경 주민센터, 서류 확인, 현관 앞 감시 모두 그녀의 계획이었고 아들은 그저 이용당한 희생자였다. 민수는 화면을 보며 울기 시작했다. 엄마, 나 정말 속았어요. 저도 모르게 다 참여하게 됐어요.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며느리와 그녀가 연결한 조직의 흔적을 추적했다. 며느리는 체포되었고 조직원들도 검거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들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엄마, 이제 안전한 거죠? 응, 우리 집은 이제 다시 우리 거야. 며느리 사건이 끝난 뒤 나는 집 문을 열고 평화로운 공기를 느꼈다. 민수는 나를 꼭 끌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믿지 못해서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말할게요. 나는 그를 부둥켜 안으며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믿는 것, 오해와 불신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속삭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서로 솔직하게 아무도 우리의 집을 흔들 수 없게 만들자. 문 앞에는 더 이상 불안한 그림자가 없었다. 다시 평화가 찾아온 그 집에서 70번째 생일은 아들과 함께 눈물과 웃음으로 마무리되었다. 며느리 사건이 해결된 후 집 안공기는 이전과 달리 맑았다. 아들은 나를 바라보며 말없이 웃었다. 엄마, 우리 이제 안전해요. 나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그동안 쌓였던 긴장과 두려움이 순식간에 눈물로 쏟아졌다. 민수야, 아무 일 없었으니 다행이야. 엄마는 내가 이렇게 무사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안도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다짐이 담겨 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다. 간단한 반찬과 미역국만 있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식사보다 값진 순간이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의심하고 혼자 걱정하게 해서.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민수야. 가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도 있는 거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믿고 있다는 거야. 손주도 우리 옆에 와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나에게는 지난 몇 주간의 불안과 공포를 모두 잊게 해주는 순간이었다. 며느리 사건 이후 나는 마음속 깊이 새겼다. 가족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제 매일 아들과 손주와 함께 작은 일상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살고 있다. 조금 더 솔직하게, 조금 더 가까이 서로를 바라보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랑과 신뢰, 오해와 불신이 가져오는 고통, 작은 관심과 소통의 중요성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변에 마음이 다치고 대화가 어려워진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짓이 가족의 큰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교훈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